네, 선배님들. 길고 길었던 추석 연휴 다들 잘 보내셨나요? 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오랜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무슨 효과음이죠? 할로윈인가요? 아 SF잖아요. 오늘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또 슬며시 우웅 하면서 끼어드신 게스트 소개 먼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에 다시 찾아온 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첫 번째 게스트는요. 네, 복정동 AI 표표입니다. 이어서 관악구 안도로입니다. 너 뭐해? 너 정체가 뭐야? 미니빈입니다. 네, 별명이 서너 개예요. 네. 어쨌든 제가 굉장히 애정하면서도 또 굉장히 좀 고대하는이 아니고 고되다 할 때 고대하는 좀 두 분의 게스트 오늘 연휴 이후에 이렇게 모셨습니다. 아무래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추석 연휴 직후에 저희 방송이다 보니까 잘들 지내셨나요? 어떻게 보내셨는지. 굉장히 등 따시고 굉장히 배부르게. 지금 아직도 냉장고에 음식이 사라지질 않아가지고 도대체 왜 그렇게 많이 주시는 건지. 분명히 저희가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또 큰 집 네. 친가 쪽 갈 때 부모님이 항상 그러셨거든요. 왜 이렇게 음식을 많이 주세요, 어르신들. 그래놓고 저한테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시는 내리사랑 아닐까요? 내리사랑. 내리갈굼. 그 사랑 저도 이제 밑으로 계속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그 음식이 꽉 차 있는 게 또 음식 그 느낌이 나쁘지가 않아. 그치. 냉장고는 자고로 텅텅 비어서 허한 거보다는 어쨌든 좀 꽉꽉 차 있는 게 심적인 안정감을 준다. 그렇죠. 어렸을 때는 또 음식이 너무 많다 막 이러면서 좀 이제 툴툴거리고 그랬는데 음식이 많아서 뭐랄까 하여튼 그 느낌 나쁘지 않습니다. 온정이 느껴지는. 근데 그 동그랑땡도 받으셨어요? 그렇죠. 동그랑땡은 냉동실에 넣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냉장실에서 빨리 상하는. 갑자기 음식이. 뭐야? 자고로 몰랐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자고로 네. 냉장고 추석 음식이라는 거는 먹다가 이제 오래되면은 탈도 나고 좀 그런 게 이게 국룰입니다. 그래요? 전혀 문명화가 안 된 인간인 것 같은데. 냉장고를 어떻게 쓸 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만해. 근데 어쨌든 그 좋습니다. 재빈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실제로 그 전이라든지 동그랑땡 이런 좀 기름에 부친 이런 음식들이 추석에 좀 많이 나오기 마련이잖아요. 그런 게 생각보다 빨리 상하긴 하더라고. 진짜 빨리 상해요. 그럼 얼마나 있어야 돼요? 아니 뭐 저도 사실 지금 동그랑땡이랑 뭐 동태전 이런 것들 남아 있는 게 아직 냉장고에 있긴 한데 그래도 한 2, 3일 안에는 다 지금 기준으로부터 먹어야 좀 깔끔하게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큰일 났네. 빨리 먹어야겠네. 그게 열흘이면 되게 넉넉하게 잡은 것 같아요 냉장고에서. 거의 그 전후로 가던데. 7일도 안 돼요. 그 상태가 냉동실에. 그래서 동그랑땡은 저 냉동실 다 넣습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먹겠습니다. 네. 또 수정은 빠르시네요. 네. 그래서 추석 동안 너무 즐거운 시간 보냈고 이제 오랜만에 또 조카 킥보드 타고 가는데 너무 감개가 무량하더라고요. 조카가 지금 몇 살이죠? 조카가 지금 2돌 반 정도 됐습니다. 2살인데 킥보드 탈 수 있어요? 좀 더 먹었나? 몰라요 그거? 저기 그게 왜 생일 모르세요? 생일? 왜 조카의 나이를 여기서 흥정하시는 거죠? 3돌 넘었다. 3돌 반이겠다. 3돌 반. 세돌 반.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한복을 입고 이렇게 막 이렇게 귀엽겠다. 이제 삐뚤삐뚤하면서 막 이렇게 타고 가는데 굉장히 귀엽고. 여자친구인가요, 남자친구인가요? 여자죠. 여자 조카. 예, 여자. 너무 귀엽겠다. 너무 귀엽죠. 그래서 이제 말도 이제 겨우겨우 하고 그리고 삼촌 이러면서 막 쫓아다니는데 삼촌이지 내가 이제. 벌써 그런. 근데 사실 저희 뭐 설이나 추석 같은 옛날 큰 명절들 좀 돌이켜 보면 저희가 어렸을 때 사실 삼촌 이모 가장 많은 어떤 뭔가가 좀 이렇게 딸려오는 표현이 좀 맞나? 그러니까 용돈 많이 주시는? 용돈 많이 주시고 뭐 장난감이라든지 주머니에서 막 단거나 나오고 뭐 좀 그런 기억이 있는데 엄마한텐 비밀이야 맞네요. 이러면서 이제 고사리 손에 뭔가 쥐어주던 삼촌과 나만의 작은 시크릿들이 계속 생기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기 마련이었는데
표표님은 좀 그런 삼촌에 가까운 모습이었나요? 아 그게 제가 이제 흔히 소매넣기라고 하죠. 아, 소매넣기를 제가 해주려고 했었는데 네. 예전에 작은 엄청 부드러운 그 코끼리 인형을 좀 싼 것도 아닙니다. 한 4만 원 정도 하는 고가야. 그 부드러운 코끼리 인형을 사다가 줬는데 팽개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근데 조카의 니즈를 너무 잘못 파악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나이 때 인형 안 좋아하는 애가 어딨어. 로봇을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그니까. 아니면 코끼리를 싫어할 수도 있잖아. 그니까 내가 근데 응. 그걸 몰랐어. 그래서 지금 차차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다. 그 보니까 찰흙 놀이를 좋아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색깔 찰흙 쪽으로 좀 가야 되나? 아니면 내가 색깔 찰흙을 살 때쯤이면 또 다른 니즈가 생겨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빨리빨리 기민하게 움직여야 돼. 이게 그렇지. 트렌드가 금방금방 바뀌기 때문에 애들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조카가 굉장히 활달한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트램펄린 같은 거 타는 거 좋아하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니즈를 충족시켜서 약간 좀 이제 활동성을 부여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쪽으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카들이 이렇게 뭐 장난감 같은 거 안 좋아하는 거 이거 굉장히 복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조카들 오면은 전 조카들 애들 오는 걸 싫어하는데 애들이 일단 오게 되면 저기요. 네. 이제 너무 탐을 내 피규어들을. 그래서 할머니 살아계실 때만 해도 할머니한테 이제 할머니가 자꾸 그러는 거야. 야, 그거 쓰지도 않는 거 좀 줘라. 넌 써요. 그거 다 소중한 거예요. 쟤네 저 꼬맹이들 용도 아니야. 그리고 그럼 그거 여쭤보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시나요? 피규어를요? 네, 쓴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제 관절 피규어만 모으는데 네. 그걸 가지고 저만의 어떤 극장을 하나 만들죠. 이야기를. 포징 잡고. 아니 그러니까 갖고 노는 거죠. 네. 다시 말하면 그거 혹시 이제 사진 촬영 같은 것도 해가지고 막 커뮤니티 같은 데 올리고 뭐 그런 것도 하나요?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그래요? 아니 근데 이렇게 들으면 사실 네네. 조카 입장에선 최고의 삼촌 아니에요? 같이 뭔가 놀 수 있고 장난감도 많은 삼촌. 아니, 물론 주진 않지만. 아니 조카들이랑 같이 놀지도 않아요. 그 조카들이 왜 필요해? 내가 갖고 노는데 걔네들이 왜 그러니까 하는? 조인할 수 있잖아요. 같이 이야기를 만들자 삼촌하고. 그거는 제가 어렸을 때 재원 씨랑 한번 그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다 틀어집니다. 그렇게는 잘 안 돼. 근데 조카 특 신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다. 그렇지. 그러면 이제 맞아. 야 죽어라 하다가 이제 칼 같은 거 부러뜨리고 이제 생각만 해도 관절 날아가고. 그렇죠. 관절 날아가죠. 관절 뽑아버리지. 그리고 삼촌 이거 그냥 너 꽂으면 고쳐지는 거잖아. 그런 말도 안 하지. 그냥 가지. 아니 지금 그냥 상상으로 하신 얘긴데도 주먹이 쥐어지네요 지금. 그럼 안 돼요. 야 진짜 안 됩니다. 이런 그렇기 때문에 이 조카들에게 근데 인기 우리 많은 또 거 좋지 않습니다. K 조카들 특 명절에 한번 집에 놀러 오면 피규어 2-3개쯤 부수는 건 기본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사실 아이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또 그 부모님들의 어떤 지나친 방임이 초래한 애들은 원래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뭐 방임이랄 것까지도 없고 그냥 그때는 피규어 한 2-3개 가격은 그냥 이제 조카의 성장을 위해서 그냥 재물이다. 아니 피규어가 내가 무슨 죄야?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한 2-3개 정도 잘 안 쓰는 거 건네주면서 부셔. 딴 건 부시지 말아줘. 그래서 옛날에 그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거 보면 그 바다 괴물한테 막 재물을 바치잖아요. 이게 이런 메커니즘이네. 갑자기 확 이해가 되는데? 그러게. 나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걸 볼 때는 아니 저 미개한 사람들이 동네 하나 지키겠다고 저 생 여자 하나를 그냥 바다 괴물에 바치나? 이랬는데 이 납득이 확 되네. 포식을 좀 시켜야 돼. 이게 2-3개 정도면 이제 약간 배가 차거든요. 파괴 본능이 좀 이제 잠잠해져가지고 그리고 그걸 부셨을 때 이제 미니빈의 표정이 중요해요. 상처받고 시무룩해진 표정을 그 조카들한테 보여줘야 교육이 된다. 화내는 게 아니고 상처받은 표정을. 그렇죠. 네, 일단 바다 괴물이 명절마다 온다는 게 참 안타깝고 명절 괴물. 그리고 저는 허투루 쓰는 피규어들이 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끼용도 없다. 나는 너무 모든 만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 가끔은 공간 창출 같은 것도 좀 할 겸 해갖고 몇 개 정도 부수라고 이렇게 던져줘요. 근데 만인을 사랑한다고 하시기엔 조카를 너무 사랑하지 않으신데. 아니 그 만인이 아니라 내 피규어들이 만인인 거죠. 피규어는 인간도 아니야 심지어. AI 그 피규어 같은 거 나오면은 AI 피규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약간 기대도 하고 있어요 사실 그거는. 피규어와 함께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 간다. AI가 직접 이렇게 움직이는 토이스토리처럼. 네. 근데 스몰 솔저처럼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영화에서는 막 죽이거든요. 근데 진짜 웃긴 게 스몰 솔저 피규어를 내가 구하려고 굉장히 용을 썼었던 스몰 솔저 있습니다. 진짜 재밌게 본 영화였는데 치페저드 소령 그거 그게 우리나라에서 안 팔더라고요. 스몰 솔저는 진짜 스몰 솔저가 그겁니까? 다리 묶여 있는 애들?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다리 묶여 있는 애들? 그런 영화 속에 묘사가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군인 애들이 있고 괴물 애들이 있는데 그 괴물 애들이 이제 골고나이트라고 해서 그게 아마 지금 말씀하신 다리 묶여 있는 애들인 것 같아요. 그 발판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토이 스토리에 나오는 병사들. 그건 리얼 스몰 솔저고. 스몰 솔저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군인과 괴물의 움직이는 장난감들이 나오죠. 근데 장난감에게 AI를 심어놓은 거예요. 근데 내 기억에 아마 그게 군사용 AI였던 것 같아. 그래서 맞아요. 애들이 되게 전투적이고 폭력적이고 이래서 좀 이제 분란을 일으키게 되는 이런 영화. 근데 생각해 보면 만약에 AI를 그 피규어에 심을 수 있으면 진짜 피규어는 만인의 장난감이 되겠다. 진짜 토이스토리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진짜 그냥 내가 루피랑 놀 수가 있는 거잖아. 밝은 미래는 토이스토리인데 이제 디스토피아 미래가 스몰 솔저처럼. 근데 루피가 주인을 죽이려 그래. 고무고무. 원피스를 찾기 위해서. 근데 그거는 이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산업적으로 그걸 배제해야지 장치를. 근데 그거 실패하는 영화들이 많습니다. 메간 특히 최근에 나왔던 그런 작품이. 그리고 사실 뭐 AI라는 게 영화에서 항상 의도는 좋잖아요. 터미네이터, 매트릭스 다. 우리 사실 앞으로 오늘 얘기하게 될 메인 주제가 그쪽 아닙니까? AI 오늘 저희가 다루는 영화가 위협과 상생 어느 쪽이냐. 이거 아무래도 우리의 약간 우리 시네마 업계에서 또 굉장히 뜨거운 주제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항상 뜨거웠지만 이제는 약간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 직접적인 대비를 하고 표면화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과학과 시네마가 만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또 아무래도 그쪽으로 오늘 토론이 좀 활발하지 않을까 이런 익사이팅한 기대를 약간 해보게 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자 넘어가시죠. 지금 인상 비평 던지신 건가요? 지금 추석 얘기하다가 되게 갑작스럽네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가게 됐는데. 그러니까 추석에서 조카들 나오고 조카들이 장난감 나오고 피규어 나오고 피규어 나오다가 이제 토이스토리 나오고 AI까지. 이게 바로 여러분 영화학개론 조별과제입니다. 그렇죠. 이게 표표 미니빈과 함께하는 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언제나 이랬죠. 언제나 조별과제 험난했죠. 조카 둘 데리고 하는 방송 같았죠. 오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카 같은 두 분 모시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발음 주의해 주세요. 조카 같은 분명히 첫 질문은 명절 때 뭐 했냐, 명절 때 잘 지냈냐 이거였던 것 같은데 여기까지 제가 표류해 올 줄은 전혀 알 수 없었다. 어느새 와 있다. 어느새 와 있다. 뭐 사실 아까 스몰 솔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 영화 정말 그 어릴 때 커스틴 던스트의 좀 귀여웠던 모습 나오기도 하고 명절 때마다 좀 보기 좋은 영화, 명절 때 떠오르는 영화 이런 거 있으세요? 갑자기 궁금하네. 명절하면 아무래도 그렇죠. 잠깐만 여기서 이제 세대가 나올 수도 있어. 당신들의 에이지가 나올 수도 있다고. 그렇군요. 자 명절하면 아무래도 두사부일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아직 성룡은 아니군요. 난 성룡 생각했는데. 왜냐면 이제 홈 CGV 같은 거 이거 보다 보면은 채널 홈 CGV 맞죠? 몰라요. 요즘에 이제 TV가 집에 없어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보면 항상 두사부일체가 나왔어. 그리고 가족들이 보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다과를 먹고 있지. 맞아. 이제 표표야. 빨리 가서 커피 좀 내오거라. 이러면 이제 제가 하인 아니에요? 하인 같은데? 나는 무설탕, 나는 2스푼, 나는 믹스. 비서야? 잠깐만 정확히 표표님 그 덱 안에서 서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내입니다. 그리고 막내예요. 그리고 아마도 강아지가 만약에 들어오게 됐다면 저는 강아지 아래일 거예요. 최하위층. 하지만 명절 때마다 약간 가끔씩 표표야 이거 예술기금으로 사용하렴 하면서 약간 소매 넣기가 가끔 들어오는데 한사코 거절을 합니다. 한 0.3번 정도 거절해요. 네, 0.3번이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래도 넣어둬 이러면서 딱 받고 이제 맛있는 거 먹고 이러면서 예술기금이 아니라 그냥 포만기금으로 갔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먹고 살아야 예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배불러야 하지. 우리 매니빈 씨는 그래서 네. 그 성룡이 생각납니까? 사실 어린 시절 추석 설날 뭐 다 성룡 영화였죠. 예. 맞아요. CIA니 뭐 러시아원이 러시아워 진짜 재밌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다른 것 같아. 저희가 90년대 초반 태생인데 예. 저희보다 좀 윗세대 분들 지금 뭐 한 30대 후반이나 40대 50대이신 분들은 명절 때 확실히 성룡 영화 많이 더 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의 성룡 영화는 좀 더 이제 성룡이 본토에서 활동하던 홍콩. 시기에 홍콩에서 찍은 액션 영화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고 홍번구 이런 그런 것들을 워낙 명절 때마다 많이 틀어줬다 보니까 네. 예전에 이제 저희 어린 시절 뭐 90년대 중후반 이때는 할리우드에 넘어간 성룡의 액션 영화들을 좀 많이 틀어줬었던 기억이 턱시도 메달리온 네, 약간 그렇죠. 이런. 예. 그렇죠. 아까 말씀해주신 러시아워도 사실 미국 자본 네. 영화고 뭐 샹하이 나이츠, 샹하이 눈 이런 영화들 그래서 사실 전 되게 좀 예전 영화 팬분들이 들으시기에는 아 얘 좀 근본 없네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성룡을 할리우드 작품으로 먼저 접했어요. 그래요. 아 근본 없다 그건. 아 그래요? 아 미안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급발진. 아, 엑셀 너무 괜찮습니다. 세게 밟았어요. 아니 근데 혹시 뭐 K249일체 혹시 무시하십니까? 왜요? 명절마다 항상 이제 홈CGV에서 딱딱딱 틀어주셨었는데 249일체만 있어요? 249일체도 있고. 근데 왜 갑자기 또 이렇게 아니 저기 약간 본인이 넘겼잖아요. 성룡 얘기로. 본인이 지금 자기 뭐 서열 얘기하다가 질문 토스해놓고 갑자기 이렇게 다시 가져오기 있습니까? 아 두사부일체 잠깐만 이번에 세 번째 두사부일체 나온다는데 혹시 출연하세요? 홍보하시는 건가? 아 그건 아닌데요. 아 그래요? 예. 그럼 왜, 사실 약간 돌려가기라서. 이제 그때 굉장히 이제 힘들었기 때문에 명절마다 계속 틀어주니까. 상사부일체를 넘어서 이제 기존 두사부일체, 투사부일체를 잇는 3편, 직계 3편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지금 하신 것 같고 뭐 미니빈님은 좀 명절 때마다 어떤 영화 보시는 거 있으신가요? 일단 성룡이 많이 떠오르긴 하는데 사실 추석 때는 이제 추석 시즌에 개봉하는 영화들을 보면서 이제 굉장히 욕을 많이 하죠. 왜냐면 이거 약간 질문의 요지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명절마다 보는 영화는 딱히 없고 그냥 추석 생각하면은 그때 봤던 영화들 그러니까 너무 졸작들이 많았기 때문에 좋았던 작품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예전부터 한 몇십 년을 그랬던 것 같아요. 거의 자고로 뭐 K 가족 영화 약간 이런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좀 이제 가족 단위의 관객들이 많이 모객되는 그런 시기라서 만족했던 적이 너무 없는 것 같네요. 추석 때 개봉했던 영화들 중에 만족했던 영화 있으세요? 당장 떠오르라고 하면 뭐 없는데 아니 저도 신작을 꾸준히 챙겨보긴 하지만 올해 추석의 극장가 역시 생각보다 좀 그냥 그랬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전 아까 성룡 영화 얘기했는데 이게 그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상하게 명절하면 중국 영화가 계속 떠오르는 것 같아요. 왜 그러지? 그러니까 방금 이제 페표님께서 뭐 두사부일체 얘기하신 것처럼 저는 추석을 생각을 하면 어떤 영화 봐야 되지 추석에? 이러면 그게 아마 성룡의 영향인 것 같아. 물론 이제 아까 할리우드에서 이제 만든 성룡 영화들을 먼저 보고 역으로 이제 본토 영화를 봤다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어쨌든 성룡은 성룡이잖아. 그래서 약간 그런 중국의 액션 영화를 봐야 뭔가 그래 좀 명절 특선 영화란 이런 거지. 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었나. 그래서 저는 작년 추석에 그거 다시 봤거든요. 오랜만에 그 넷플릭스에 있길래 오우삼 감독님의 그 적벽대전 연작을 또 봤어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흥행했던 영화 아닙니까? 또 저도 재밌게 봤었고 다시 보니까 또 뭐 여전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추석에는 뭐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또 느끼기도 아무래도 했던. 그 판타지 삼국지 특유의 그 약간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제 과몰입하면은 약간 사실 리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약간 판타지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연희에 보통 가깝게 영화들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무협 영화로 보기에는 굉장히 이제 그 특유의 쾌감이 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짜여진 합 약간 이런 거 특유의 또 쾌감이 있기 때문에. 그 작년 추석 때 적벽대전 그 연작을 봤는데 물론 멋있어요. 그 양조위가 연기하는 주유 너무 멋있고 사실 저는 금성무가 제갈량을 연기하기엔 좀 느끼하지 않나 싶긴 한데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연작을 볼 때마다 오히려 좀 주유와 그 제갈량의 구도에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그 장첸이 연기한 그 손권 캐릭터가 굉장히 성장 서사를 잘 보여준 것 같아서 짧지만 좀 그런 면에서 또 좋아하고 개인적으로 관우는 어떤 감독의 어떤 삼국지 영화든 간에 등장하면 저는 좀 웃긴 것 같아요. 그 되게 좀 항상 진지한 표정을 하는데 하는 짓은 너무 부황부황이라 좀 웃기거든요. 그 적국대전 1편에서도 그 진영 안에서 방패를 막 그 뭐지 워터 슬라이드 타듯이 막 이렇게 타는 거 있어요. 그런 거 보면서 표정은 또 고고하니까 이 사람은 좀 되게 어디서 어떤 배우가 연기하든 좀 웃기구나.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웃김의 선을 계속 드나들어. 묘하게 그 수염을 휘날리면서 이 사람은 지금 본인은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웃기지? 약간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게 또 관우가 캐릭터라 그런가? 왜 그렇지? 관우가 또 이제 중국에서 거의 신 취급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게 또 있죠. 그래서 이제 관우의 팬들을 또 만족시켜야 되는 그 부담감이 아무래도 관우에게 방패를 타게 만든 것이 아니냐. 우리의 신 정도면 방패 정도는 타줘야지. 이제 사실 차이나 그 캡틴 차이나 아닙니까? 근둔 그 타고 정도면. 다니듯이. 그쵸. 청룡 언어를. 이 캡틴 차이나는 몇천 년 된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몇백 년 된 거니까. 사실 캡틴 아메리카의 근본에 가깝다. 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야. 근데 뭐. 2000년도 할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우스꽝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거 너무 진짜. 약간 오히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좀 현실적인 부분으로 파고들어야 찐 팬들을 만족시킬 수 있다. 찐 팬일수록 역시 그 마음의 깊이에 딱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삼국지 캐릭터 중에서 누굴 제일 좋아하세요? 한숨 뭐야? 왜 한숨을 쉬어? 솔직히 지금은 사실 별 생각 없는데 어렸을 때 여포가 멋있었어요. 에? 의외다. 아니 그러니까 되게 한쪽으로 올 스탯 다 찍었어. 그냥 막 그래. 와 이거 창 이렇게 딱 들고 다니면서 적토마 타고 다니고 막 초선아 네 초선 하면서 약간 지고지순형의.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막 RPG 게임 같은 거 할 때 처음에 캐릭터 만들 때 스탯을 찍잖아요. 네네. 이거 어떻게 고르게 분배할까 이게 고민인 건데 아예 하나만 찍었을 때 오히려 좀 낭만적일 수 있다 이거잖아요. 네네. 지금. 그렇죠. 맞아. 정확한 말. 그때 이제 삼국지를 많이 읽을 때쯤에는 한창 그 디아블로 2도 막 많이 이제 나오는 시기였기 또 RPG 때문에 게임을 하셨군요. 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스탯이나 이런 거 되게 신경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힘 최강을 계속 찍은 이제 여포가 좀 로망이 좀 있지 않나. 디아블로의 그 바바리안? 걔가 여포 느낌이지 않나요? 그런 느낌이죠. 아니 그럼 뭐 삼국지 중에 좋아하는 캐릭터 있으세요, 미니비님은? 전 제갈량. 역시 어울려. 난 제갈량처럼 되고 싶다. 이게 강했죠. 얼마나 머리가 좋으면은 3번을 찾아가. 대단하다. 참. 와룡. 개간지. 두 분이 각자 되게 어울리는 캐릭터들을 여포랑 어울린다고요? 네, 그래서 저 여포랑은 어울리지 않는 캐릭터입니다. 그런가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어울리는 캐릭터는 주로 이제 이제 암살자 느낌인 건데 약간 근데 암살자들은 보통은 약간 가서 찌르고 넌 죽어라 약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소모품이죠. 그쵸. 이제 남는 인물이 없기 때문에 소모제기 때문에 저는 표표님이 조자룡 느낌 난다고 생각해요. 느낌 있어. 조자룡 또 제 세컨드 세컨드인가요? 페이보릿이거든요. 참나. 저 보는 눈이 좀 있으시네요. 그러니까 조자룡 같은 인간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조자룡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느낌. 잘 어울려.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 조자룡이 굉장히 또 보통 미남으로 표현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미형 캐릭터죠. 조자룡은 미형 캐릭터입니다. 그럼 취소를. 돌려서 매기시네요. 갑자기 1스택이 쌓이는 느낌이네요. 그렇구나. 그럼 우리 미남 우리 스탯이 있어. 박 감독님은 어떻게? 저요? 저는 뭐 다 좋아합니다. 저도 제갈량도 좋아하고 조자룡도 좋아하고 하는데 굳이 하나를 얘기하자면 저는 맹획처럼 살고 싶다. 7번을 붙잡혀도 한 번 더 기회가 있었더라면 한 번 더 나에게 그 분하다 이길 수 있었는데 깻잎 한 장 차이였는데 저는 그렇게 살고 싶다. 내가 대체 왜 지는 거냐고. 모든 거 그게 사실
자존감이 높은 거거든요. 나는 결코 졌을 리 없다. 뭔가 잘못된 거다. 이게 스스로를 굉장히 잘 보호하는 자존감이 높고. 근데 계속 같은 덫에 걸리면서 덫이다. 이것만 봤더라면. 물론 조금 멍청한 부분이 있지만 중요한 건 그거예요. 결국엔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조차 뭔가 호감이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그 야만인 그런 쪽 아니었습니까? 그쪽이 약간 그쵸. 잔인하고 북벌 아마 제갈량 북벌할 때 아닌가? 거의 뒤에? 기억이 잘 안 나네. 남만이니까 북쪽은 북벌이 아니지. 아니구나. 남만이었구나. 어쨌든 저는 그런 맹획의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한다. 자, 풀어줄게. 세 걸음 가서 덫이다. 아이 젠장.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순정 아닐까요? 하나의 덫, 하나의 인물에게만 계속 당한다는 것. 어쩌면 그 역시 제갈량을 사모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 오히려 사모하는 것이었다. 다 알지만 그대가 놓은 덫이라면 내 100번이고 걸려주겠소. 이 내 마음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너무 맹획을 모해화시키고 있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선배님들도 이제 느끼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얘네는 분명히 약간 이 얘기하고 있었는데 왜 여기서 또 이 얘기하고 있는 거지? 갈피를 못 잡겠네. 그리고 이런. 심지어 이제 우리의 박 감독도 우리 박상현 씨도 같이 왔어요. 이제 포기했습니다. 그렇죠. 미친 세상에서는 미치지 않는 것이 비정상이다. 함께 표류하자. 같이 미쳐야 나도 정상이 될 수 있다. 노니까 편하네요. 너무 좋죠? 다 놔버려야 그 돼요. 즐거움. 모든 것이 불타는 것을 볼 때 즐거움이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 미친 사람들 아니야? 어쨌든 저희 이렇게 미친 사람들 두 분과 함께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추석 직후에 골라 찾아온 작품 AI를 다룬 SF 영화죠. 크리에이터. 저희 크리에이터 이야기로 이제는 좀 넘어가 보시죠, 두 분들. SF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효과음이죠. 오늘 영화에도 어김없이 많이 등장했던 것 같습니다. 가렛 에드워즈 감독의 신작 크리에이터 되겠는데요. 일단 감독님 이름을 굳이 먼저 이야기한 것, 제가 이 감독님에게 애정이 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할리우드에서 만들어졌던 고질라 영화 롤랜드 에머리히 버전 말고 그래서 2014년 작품이었던 걸로 기억을 맞아요. 하는데 그 고질라 작품 1편을 훌륭하게 연출을 하셨었고 그 이후에는 뭐 저도 그렇지만 특히 우리 제비님께서 좋아하시는 스타워즈 시리즈로 이적을 하셔서 로그원이라는 굉장히 준수한 작품 만드신 이후에 한동안 좀 소식이 없으시다가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새 작품으로 돌아오셨다. 7년 만이네요, 진짜. 진짜 오랜만이긴 하네요. 그래서 크리에이터고 AI를 다룬 디스토피아 영화다라고만 한다면 굉장히 뻔한 내용일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막상 영화를 보시면 정말 뻔합니다. 정말 뻔하고 이것저것이 섞여 있어. 섞여 있는데 네. 마블링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다. 여기 또 나쁘지 않게 보신 분도 계시고 나쁘게 보신 분 혹시 또 계신가요? 죽고 싶었습니다, 진짜. 네, 이 장르를 좋아하는데 네. 이렇게 누더기 같은 영화는 또 오랜만이네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 뭔지는 알겠어. 네. 미니빈의 그 마음 알겠는데 너무 까다롭게 보면은 사실 너무 모든 게 다 재미가 없어진다라는 걸 알게 된 거야. 나는. 통달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만물의 이치를 통달해 버렸다. 만물의 이치 통달해 버렸지 뭐야? 약간 겸손이라고는 진짜 하나도. 장난이고요. 네. 그러니까 모든 영화가 항상 최전선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 약간 어느 기준선을 둬야 약간 그래도 재미를 느끼고 살 수가 있지 않나.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깨달음의 영역보다는 재미의 영역 쪽으로 조금 이제 타협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제 자세가 문제였다.
이렇게 보신 건가요? 똑바로 고쳐 앉고 허리를 펴고 영화를 보면 좀 더 재밌을 수 있다. 결국 영화 감상에 중요한 건 자세다. 자세다. 마사지 좀 받고. 관객의 태도다. 통찰 표표의 얘기였습니다. 또 이거 기록해 두십시오. 논란이 될 것 같은. 아니 그러면 뭐 말씀 나온 김에 영화를 좋게 보신 분 먼저 이 영화에 대해서 인상 비평 좀 들려주시죠. 일단 시각적인 효과가 정말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요 정도쯤 오면은 게임도 어떤 우리 그냥 단순 영상물들도 그리고 우리 하다못해 그 아마추어들이 만들었다는 그 CGI 그 소개 영상이나 이런 것만 봐도 화질도 굉장히 뛰어나고 화질이 뛰어난 것뿐만 아니라 스토리까지 이제 입혀가지고 만드는 시대 아닙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오래되다 보니까 이런저런 CGI나 아니면은 모델링을 보면은 그냥 감흥이 별로 없어. 너무 오래 보다 보니까. 근데 약간 좀 새로운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뭐죠 그게? 그 함선 디자인. 그러니까 디자인적으로 이 영화에는 다른 SF 영화들과 약간의 차별화가 되는 미학적 요소가 있었다. 그렇죠. 이제 시각적인 요소가 굉장히 좋았고 또 이제 청각적인 요소로는 제가 정말 팬으로서 너무 좋아해 마지 않는 우리 또 짐머 형님께서 또 작업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영화 음악 한스 짐머예요? 한스 짐머. 네. 진짜 몰랐어. 한스 짐머 이제 우리 옹께서 참여를 하셨다는 점에서 저는 재관람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 왜냐면 이 한스 짐머 그 작곡가님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 볼 때는 영화에 잘 녹아 있어서 잘 안 느껴져. 다시 봐야 돼.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그렇게 보면은 좀 다른 전달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근데 그런 이제 재구매 의사가 들게 하는 그런 이제 캐스팅을 하셨다. 그러니까 사실 좀 공감 가는 지점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에 좀 이따 또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그런 어떤 시청각적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표표님은 그 부분에 좀 관련해서 영화를 굉장히 좋게 보셨고 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 또 반대 진영으로 보이는 우리 제빈님께서는 어떻게 이 영화를 보셨는지. 일단 표표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한스 짐머의 스코어인데 어떤 장면에서 스코어가 가장 좋았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는데 잘 네네. 집중을 못하셔서 못 들었던 것 같지만 재구매 한다고 하지만 분명히 남는 게 있을 거거든요. 예, 어떤 예. 장면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네. 영화에 잘 녹아 있기 때문에 네. 머릿속에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자, 한스 짐머만큼 처음 봤을 때 제대로 확 후려치는 사운드 트랙 작곡가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반대로? 네. 한스 짐머의 사운드 트랙은 정말 그 영화를 보다가 약간 뮤직비디오화가 될 정도로 강력하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크리에이터에서 전략을 바꿨다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저도 한스 짐머의 사운드 트랙이 안 느껴졌는데 근데 그 전략을 수정한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별 도움이 되지도 않았다. 크리에이터 작품에.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작품의 그 장점이 결국 화면 구성 외에는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저는 화면 구성은 정말 훌륭하지만 이 작품이 그리고 싸게 찍었어요. 이게 2억 불, 3억 불 이렇게 가까이 들인 것처럼 보이는데 8천만 불에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거 외에는 거의 엉망에 가까웠다. 이야기도 그리고 이야기가 진부하다 하더라도 그걸 연출하고 그 어떤 액션 시퀀스나 이런 걸로 승부를 볼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거에 있어서도 저는 실패였다고 봅니다. 어떠한 장면에서도 어떤 그 박진감 넘치는 감흥 같은 걸 느끼지 못했고 다만 제가 느꼈던 순간은 오히려 그 라디오헤드 사운드 트랙이 잠깐 나오거든요. 라디오헤드 노래가 잠깐 나오는 그 장면만 굉장히 흥분감이 있었고 그 이후로는 이제 내리막에 가까웠던. 그러니까 이거야. 이 영화에서 느낀 건 뭐냐면 시각적인 요소가 두드러진 게 있다고 하면 그냥 제일 두드러진 편이었는데 사실 뭐 하나 팍 튀어나오는 부분은 없었어.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 영화만의 그러니까 유니크한 요소, 특장점 이런 것은 없었다. 이거는 인정을 합니다. 두 분의 의견이 지금 서로 한 분은 이 영화를 재밌게 봤다. 또 한 분은 이 영화를 좀 재미없게 봤다.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말씀하신 부분들은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시각적인 부분에서만큼은 좀 이 영화를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뭐 하지만 이야기는 좀 진부하다. 좀 특출난 점은 없다. 이렇게 좀 가는 것 같은데 저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그 예술 매체들 사이에 급을 나누려는 건 아니지만 감히 영화가 이래서 다른 예술 매체들보다 좀 더 까다롭고 좀 더 어려운 지점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SF 영화들 중에 이미 AI를 다룬 영화들 엄청 많고 로봇을 다룬 영화들도 엄청 많고 디스토피아를 다룬 영화들도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작품들이 대개가 이미지가 비슷한 게 문제잖아요. 그에 비하면 이번 크리에이터는 전 되게 시각적으로 만족하는 지점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서구권이 아니라 동양권, 특히 뭐 동남아 지방의 느낌을 SF로 이제 잘 주조한 것이라든지 정말 시골의 풍경인데 엄청 하이테크 로봇과 뭐 비클들이 아무렇지 않게 자연스럽게 지나다닌다든지 아니면은 로봇인데 스님이야. 약간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들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와 이건 진짜 박수를 쳐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그냥 이미지였으면 흥미로웠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진짜 그 티베트 소승불교의 어떤 스님들 약간 이런 의상을 입은 로봇 이러면 와 진짜 그림 멋지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뭐 천주교나 기독교랑 그동안 SF가 많이 붙어있던 건 봤는데 이렇게 불교랑 붙어있는 이미지를 하니까 되게 신기하고 새롭구나.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그림이었다면 이 정도에서 끝났을 것 같아. 근데 영화로 넘어오니까 진지해지는 거야. 그래 이미지 좋아. 근데 왜 로봇이 스님이 됐을까? 이런 걸 이제 하나씩 물고 쓰다 보니까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세계관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걸 영화가 좀 시간 안에 설득하려는 의지가 일단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주객이 약간 전도가 된 게 물론 이제 시각적인 요소 당연히 참신은 아니야. 사실 까놓고 얘기하면 오버워치에서 이미 있었어. 젠야타라고 해가지고. 맞아. 근데 그걸 그냥 보여주기 위한 영화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거야. 그러니까 그게 그 이미지가 오히려 너무 부각이 됐어. 맞아, 그러니까 맞아. 이걸 너희들한테 약간 이런 새로운 이미지를 강조시켜줄게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오히려 약간 스토리도 묻히고. 그러니까 이게 그림이었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야. 와 흥미롭다. 근데 영화는 스토리가 전제되잖아. 그러니까 왜 얘는 이렇게 됐을까? 이걸 계속 따지고 들어가니까 좀 거기서 아리송해져서 영화 전체가 좀 아리송해졌다. 이런 이제 아트북이 블루레이보다 더 가치가 있는 작품 그런 아니겠느냐 느낌일 것 같은 거지. 생각이 들죠. 그래서 뭐 저희가 이렇게 각자의 의견들을 표명한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 좀 간단하게 내용 설명을 드리면 정말 그 SF 영화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앞으로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되겠구나 다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SF 세계관인데 매트릭스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매트릭스는 AI를 비롯한 기계들의 인류가 패배한 설정이었다면 이 영화는 약간 인류가 그래도 좀 더 승기를 잡은 상황에 좀 더 가까운 것 같고 미래에 AI와 로봇들과 이제 인간들이 같이 잘 살고 있었는데 LA에 갑자기 핵폭탄이 터지면서 이거 AI가 인류를 멸종시키기 위해 터트린 거다. 우리 이제 AI와 반목하고 그들을 싸그리 잡아 죽여야 된다. 라는 이제 인류의 스탠스가 선 거예요. 서구권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미국을 비롯한 서구 진영은 그렇게 AI들을 축출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 시기에 뉴 아시아라고 명명된 저는 이 지명도 약간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좀 이따 마음에 안 듭니다. 이거. 좀 이따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뉴 아시아로 대충 퉁친 동양권 문화권이 있는데 거기서는 서구권과 반대로 우린 AI와 계속 같이 잘 살고 싶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오만한 미국 놈들이 지 나라 일이나 잘할 것이지 아니야. AI는 우리 모든 인류의 적이기 때문에 너네 나라에서도 AI를 싸그리 멸종시켜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니르마타라고 불리는 AI들의 창조주의자 또 AI들이 그래서 신으로 믿는 신으로 숭배하는 존재가 저기 유아시아 어딘가에 있다. 이놈을 잡아서 족쳐야 된다. 이렇게 지금 계획이 세워진 거예요. 근데 이제 인류가 그냥 남의 나라에 전투기 띄우고 들어가긴 좀 그러니까 우리 뭐 하나 뻑적지근한 것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 스타워즈 안 봤나? 데스스타 같은 거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엄청난 결전병기인 노마드라는 이제 거의 뭐 공중 전함인데
거의 뭐 핵을 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스타크래프트로 치면 핵을 쏘는 배틀크루저라고 봐야 되는데 연출로는 거의 전함보다는 생활권이랑도 좀 거의 있어 거기서 보이고 뭐 농사도 짓고 미사일도 날리고 뭐 하여튼 뭐 그런 전함입니다. 근데 뭐 스타워즈뿐만 아니라 이런 거대 결전병기들은 영화 속에서 터지기 위해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인류는 몰랐나 봐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노마드를 띄우는데 그 와중에 이제 우리의 뭐 존 데이비드 워싱턴인가요? 네. 그 테넷의 주인공이었던 존 데이비드 워싱턴이 연기하는 캐릭터가 그 미국 측 스파이로 뉴 아시아에 들어갔다가 이것도 진짜 뻔한데 거기에 니르마타의 딸과 사랑에 빠진겨. 원래는 언더커버로 사랑하는 척만 해야 되는데 진짜 사랑하게 된겨. 와이프가 돼버린겨. 임신까지 시킨겨.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자고 약속까지 한겨. 근데 타이밍이 어때요? 미국 옛날 동료들이 눈치도 없이 쳐들어온겨. 나 이제 이 여자랑 이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야 이제 미션 끝났어. 빨리 우리 뭐 복귀해야 돼. 다 죽이고. 그러니까 안 돼요. 난 여기서 약속을 한 몸이요. 이러고 있는데 결국 여자는 죽게 된다. 그래서 그 여자가 이제 그 남편이 그 스파이였다는 걸 알게 돼. 맞아. 그래서 당신 아직도 이런 일 하고 있는겨? 이래가지고 결국 이캉저캉 하다가 노마드가 미사일 떨구고 여자 죽고. 그래서 크리스토퍼 놀란의 영화들처럼 이 남자 주인공이 사랑하는 여자를 잃어서 지금 심신이 피폐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 다 이제 속세 떠나가지고 나 이제 그냥 아내도 잃고 나 이제 희망이 없는겨 이러고 있는데 미군 높으신 분이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어이 병장, 당신의 아내가 아직 죽지 않았다고 한다. 그녀를 구하기 위해 겸사겸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시 뉴 아시아로 가볼 생각 없는가? 해가지고 가기 싫다고 했지만 또 죽었던 아내가 살아 돌아왔다고 하니까 또 가야지 않겠어요? 해서 아내를 찾을 겸 이 노매드를 상대로 엄청난 무기를 만들었다고 소문이 퍼지고 있는 니르마타를 잡을 겸 해서 이제 뉴 아시아로 다시 들어가는데 거기서 어떤 무기는커녕 소녀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좀 뻔했습니다. 소녀가 그냥 소녀가 아니죠? 예, 그 로봇 소녀예요. 시뮬런트라고 이제 그냥 블레이드 러너의 또 레플리컨트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계 레플리컨트인데 가지고 얘가 또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해서 여기서 또 이제 이 남자 주인공과 이 소녀의 로드 무비가 또 펼쳐지게 된다. 이것이 이 영화의 주된 줄거리이다. 하지만 다 들으셔보니 어떠십니까? 다 어디서 본 것들 투성이죠? 사투리 안 썼으면 졸 뻔했어요 나 지금. 로건도 느껴지고. 워낙 이 세상의 운명을 거머쥔 소년 또는 소녀 이런 어린 친구를 보호하는 어떤 남자의 여정 이런 것들은 로건뿐만 아니라 사실 같은 시리즈인 엑스맨 3편도 그 초능력을 없애는 초능력을 가진 맞아요. 도렌베니 소년을 구하기 위한 여정이었고 뭐 기묘한 이야기도 사실 그렇고 워낙 이런 종류의 이야기가 허벌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내용인데 표표님 하품하시네. 왜 하품하세요? 그런 적 방송에. 없어요. 가짜 뉴스인가요? 네. 안 보이잖아요. 알겠습니다. 보이진 않으니까요. 진짜 하품을 하셨는지는 우리끼리의 비밀로 남겨두기로 하고 이렇게 쭉 내용 설명을 했는데 이 스토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시각적인 부분에서의 극명한 장점이라든지 뭐 배우들의 연기라든지 한스 짐머의 음악이라든지 이렇게 다른 얘기할 거리들이 많긴 하지만 이 스토리 이거 괜찮습니까? 이게 최선일까요? 아니 짬뽕을 제가 이렇게 아까 표현했습니다. 그 오프닝 때 마블링이 잘 됐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적당한 맛들을 싹 넣어가지고 이제 쫙 섞었어. 섞은 모양새가 특별히 어떤 약간 튀어나오는 부분 없이 둥글둥글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크게 모난 건 없다. 크게 모난 건 없어. 그러니까 만듦새가 떨어지거나 약간 구리거나 약간 이제 너무 그 약간 로우 레벨 느낌이 그런 느낌은 없어. 근데 뭔지 모르겠다. 이것저것이 다 이렇게 묘하게 잘 섞여 있어서 먹기는 나쁘지 않은 음식인데 뭔가 심심하고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어떤 영화를 보고 싶냐면 나머지 다 좀 떨어져도 돼. 근데 하나가 특장점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 거지.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특히 장르 영화에서 뻔한 설정을 쓰는 거 저는 이거 약간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때로는 그게 장르 영화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거를 보고 싶어서
한결같이 또 극장을 찾는 장르 영화의 팬들도 계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다른 영화들, 다른 드라마들에서 이미 많이 본 설정이다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뭐 인류와 AI의 전쟁, 어떤 심신이 피폐해진 남자와 어떤 소녀의 여정 이런 거 뻔해도 그래 뭐 그럴 수 있지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뭐 이것까지는 이제 용서가 되는 지점인데 일단 뻔한 건 뻔한 거다 보니까 다음 전개가 어떻게 될지 계속 눈에 밟히잖아요. 네. 아 얘는 죽겠구나, 얘는 마지막에 어떻게 되겠구나, 뭐 이렇게 여기서 키스하겠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딱 나오니까 일단 이야기로서 흥미가 별로 가질 않고 그리고 계속 세부 설정들이 의아함을 자아내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거야. 뉴아시아 같은 거. 그러니까 뭐 뉴아시아 얘기를 잠깐 하면 모르겠어. 내가 아시아권에 살고 있는 관객이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어. 내가 뭐 프랑스나 뭐 영국 같은 서구권에서 살았으면 좀 덜 그랬을 수 있는데 뉴아시아라고 퉁치는 것도 일단 말이 안 되는데 맞아요. 이게 아시아권 국가들이 서로 이렇게 연합을 하는 것이 물론 영화니까 가능할 수 있죠. 하지만 그랬다 치는 거야. 그런 게 이 영화에서 되게 많아요. 그랬다 치는데 그거 중심을 일본으로 가져가는 게 이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배경은 동남아인데 모두가 히라가나 가타카나를 쓰거든요. 거기 와타나베 켄도 나오고 다 알아들어. 그리고 알아듣고 주요 도시에서는 다 히라가나가 영어랑 같이 병기해서 나오는데 일단 뉴아시아인데 왜 영어 표기를 가장 먼저 크게 쓸까? 그리고 왜 하필 일본어를 동남아도 일본에 그렇게 좋은 기억이 없을 텐데 제가 그렇죠. 기억이 맞다면 이 영화의 초반 자막에 배경이 2063년인가? 뭐 그렇거든요. 근미래네. 네, 그러면 2차 세계대전 종전하고 그렇게 오랜 얼마 안 시간이 됐어요. 지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뭐 베트남, 태국 사람들도 사실 그렇게 일본 제국에 좋은 기억이 없을 텐데 학살한 것만 있지 뭐 사실 그거에 대해서 좋을 게 없는데 사실 쌍심지를 키고 있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영화 설정상 뭐 중국 중심으로 이렇게 됐다라고 해도 말이 안 되는 건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것도 아직 블레이드 러너에 젖어 있는 그렇죠. 서양 할리우드 영화 제작진들의 어떤 블레이드 러너와 아키라의 너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은 거 차라리 저는 중국이었다면 아씨 뭐 중국이 또 차이나머니 했나 보네. 차이나머니랑 머릿수로 밀고 들어와서 뭐 무력 적화 통일이라도 했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이게 일본 중심으로 통일되는 게 말이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디테일이 아예 없고 유럽 연합 같은 게 가능하니까 아시아 연합도 가능할 거다라고 아주 순진하게 생각하는 게 정말 오리엔탈리즘에 가까운 발상이다. 우리도 우리 나름의 그 잔혹한 역사와 증오의 역사가 있습니다. 네. 아니 이게 오리엔탈로 퉁칠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남북한도 이렇게 지금 70년이 지나고 있는데 이게 하나가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심지어 생각인가. 일본이랑 동남아는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역사가 안 좋은 역사까지 있는데 이게 그렇게 퉁치고 넘어가고 싶다는 그 욕망이 좀 불쾌하고. 맞아.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만약에 코펜 이래가지고 코리아 재팬 이렇게 합쳤다 뭐 이러면은 그냥 뭐 그것도 말이 안 되긴 하는데 그것도 기분이 근데 유쾌하진 않지만 지리는 가깝잖아. 그리고 그러니까 뭔가 쳐. 한쪽이 한쪽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뭔가 뭐 그 한일 월드컵 같이 열었던 것처럼 뭔가 그런 연합체인가 보다 싶을 수도 있는데 동남아에 사는 사람들이 일본어 간판을 보고 이게 물론 이제 요즘 홍대나 강남에 가도 히라가나 굉장히 많죠. 되게 신기하더라고. 하지만 이 영화의 수준은 그런 수준이 아니고 그냥 모두가 보는 전광판에 2063년이라고요? 네. 그러면 30년 뒤인데요? 얼마 안 남았어요. 30년 지금. 뒤에 우리 아시아 통합됩니다. 이야 이게 무슨 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야 그게 되는 거죠?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거시적인 세계관을 제가 먼저 트집 잡아서 그런 건데 사소한 전개의 부분들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프롤로그에서 아내가 될 사람 앞에서 미군과 무전기로 그런 통신을 하잖아요. 난 여기 언더커버 요원이야. 지금 당장 작전을 그만둬 이러는데 오늘 설명적이죠 진짜. 그거를 아내 앞에서 한다? 물론 이제
아니 뭔진 알겠어. 그러니까 이 남자는 아내가 잠깐 위로 올라간 줄 알았던 거야. 근데 왜 그걸 뒤를 돌아가지고? 그건 아는데. 그러니까 연출의 문제 아니냐는 거야. 그 정도로 허술할 정도의 요원이면 도대체 어떻게 언더커버 요원을 해가지고 아니 남편 그니까 그 예비 신랑 역할을 할 수 있냐고. 진작 들켰지. 그러니까 하다못해 무전으로 뭐 암호명이 있을 거 아니야. 나 독수리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나 여기 잠복 근무하고 있는 사람인데 당장 지금 뭐 이거 멈추라고 이러는데 뒤돌아보니까 아내가 여보 이러고 있어요. 이게 여보 관뒀다고 하지 않았어? 이게 뭐야? 아 그게 아니고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안녕 내가 미안했어. 그러니까 너무 각본을 게을리 쓴 것 같아요. 어떤 보여주고자 했던 확실한 그림이나 설정들은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까지 가 닿기 위해서 이야기를 되게 헐겁고 대충 빨리 쓴 느낌이 계속 드는 거죠. 거기다가 또 그 아내와의 어떤 추억 클립들이 자꾸 나오는데 와 그것도 진짜. 너무 무슨 뭐 주입식 교육도 아니고 이게 왜 자꾸 나와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물음표가 자꾸 떴었어요. 그 후반부에. 뮤트돼 있는 해변가 장면 얘기하는 거죠. 아니 시간선이 너무 튀니까 예. 약간 이게 지금 어느 타이밍이지 하는 타임라인도 약간 꼬이고 약간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 그러니까 그 뮤트된 음소거된 상태로 연출되는 그 남녀 주인공의 아름다웠던 한때 해변 그거 너무 크리스토퍼 놀란식이고 이거 요즘 약간 좀 이렇게 조리돌림 당하고 있거든요 커뮤니티에서. 뭐 약간 이런 느낌의 그러니까 요즘 커뮤니티에 그렇게 나오더라고. 막 짤방으로 영화 속 아내를 과거에 잃은 남자 플래시백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놀리더라고 크리스토퍼 놀란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시대가 됐다 진짜. 진부한 거야. 그리고 저도 결혼을 했지만 내 아내가 임신했다고 해서 해변에서 저렇게 나 잡아봐라를 하고 이거 자기저기까지 했어요? 80년대 감성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요즘 감성은 어떤 감성이죠? 그러니까 요즘 감성까지 제가 알진 못하지만 같이 집에서 플스를 하는 그러니까 감성.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근데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괜찮은데? 그냥- 얘기해보니까 그냥 괜찮은데? 좀 사소해 보이더라도 집에서 같이 뭐 요리를 해 먹으면서 이렇게 두런두런하는 모습을 뮤트된 상태로 연출하는 게 차라리 현실적이지. 그러게. 할리우드의 지금 모든 각본가들은요 아내와 행복했던 과거를 추억하는 남자 이 시나리오 한 줄에 다 그런 식으로 연출하고 있어. 아내와 바다. 그러니까 다 바다나 뭐 어디 뭐 들판이나 이런 데서 나 잡아봐라 이러고 막 서로 이렇게 아련하게 바라보고 이런 걸로 때우고 있는 게 논란이 그냥 다 망쳤네 진짜. 아니지 오히려 선구자인 거지. 자기가 뽑아먹을 거 다 뽑아먹고 그렇긴 한데 자기를 런했어. 그렇지. 하긴 이제는 안 나오니까 그런 거. 그런 것들이 인셉션에서 나왔던 것들인데 그렇지. 완전 인셉션 십몇 년 연출이지. 전인데. 너무 예전 느낌이 들었고 또 다른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로건도 아까 말씀하셨고 뭐 레옹도 있고 뭐 게임으로 치면 라스트 오브 어스 이런 작품들도 있는데 이렇게 어린 친구와 어떤 중년 남자의 여정 이런 이야기를 가진 작품들은 이 둘이 처음에는 좀 뗀뗀했던 사이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별로 친하지가 앙숙이라거나 앙숙이라거나 서로 말 징그럽게 안 듣는다거나 이러다가 점점 이제 유대를 쌓게 되고 너 아니면 안 돼, 난 널 지킬 거야 이런 식으로 귀결되는 스토리들이 많은데 그렇게 가도 돼요. 가도 되는데 가도 돼. 조건은 뭐냐면 그 유대가 생기는 과정을 얼마나 잘 묘사하는 그거 진짜 중요한 거야. 그 공감을 사질 못하면은 이거는 영화가 전체적으로 다 망하는 건데. 그렇지. 왜냐면 이 남자 주인공 입장에서는 이 꼬맹이를 죽이려고 사실 온 거야. 임무가 그랬잖아. 그런데 결국에는 난 너 아니면 안 돼, 난 널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 던질 거야라는 게 영화의 결말이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가려면 그 과정에서 얘와의 어떤 뭐 투닥거림이든 뭐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 맞아. 근데 지금은 그냥 약간 주입식인 것 같아. 전혀 안 돼. 난 천국 못 감. 왜용? 약간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천국 언급되는 그 버스 장면 그 장면이 되게 느닷없이 느껴졌어요. 오. 갑자기 이렇게 탁 터놓고 얘기한다고? 너네 이렇게 약간, 가까워졌니? 그러니까 이런 언제 가까워졌지? 약간 이렇게 되는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아시죠? 어린애들 우리 또 조카 몇 명 이제 명절 괴물 보시니까 아시겠지만 그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 친해지기 되게 어려운 거 아시죠? 아 그럼요. 저는 진짜 한 3시간 정도 그러니까 이 영화로 친다면 진짜 훨씬 긴 로드무비를 떠나야 어느 정도 친해질 것 같네요. 친해지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하루 만에 이제 하루 만에 딱 마음 먹어가지고 조금 친해지자 해가지고 친한 척 하잖아요. 그럼 바로 의심의 논초리 보냅니다.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아 근데 그건 그런 거 있지 않을까? 그러네 진짜. 니르마타가 설정을 그런 것도 해놓은 걸 수도 있지 않을까? 얘가 어쨌든 진짜 사람은 아니니까 네. 혹시 나중에 주인공이 이제 찾아올 경우 좀 뭔가 믿음직한 사람이니까 좀 많이 잘 따르게끔 프로그래밍 해놓은 거 아닐까? 뭐 그런 가능성은 없나? 너무 진짜 전문 로펌 변호사 같은 느낌. 근데 있잖아 만약에 그렇게 되잖아. 감독 측 만약에 변호사. 그거잖아. 그러면은 AI는 진짜 무서운 존재인 거야. 왜요 왜? 결국에 파괴했잖아. 아 그쵸. 임무를 수행하긴 했죠. 네, 주인공 맞아. 마음을 사가지고 주인공이 그 무기를 배달했잖아. 약간 그걸로. 소리도 없이 연출이네 그 그렇지. 이야기가. 아 그래서 나는 그런 기대도 해봤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소녀의 능력은 EMP나 뭐 폭발 관련된 걸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네네. 노매드를 일단 무력화시켜야 되는 임무를 부여받은 아이니까. 네. 그럼 어쨌든 관건은 거리고 그러다 보니까 노매드에 타야 되는 건데 네. 그러면 난 굉장히 훌륭한 딜레마를 영화가 그릴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한 게 얘가 니르마타의 딸 같은 존재니까 네. 주인공을 아빠로 여기게끔 해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안드로이드 블레이드 러너 같은 걸 볼 때도 관련 작품들을 볼 때 항상 제시되는 딜레마가 그거잖아요. 인간과 인간의 창조물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으며 그 주도권이 언제나 왜 인간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오만하게 하며 뭐 이런 것들이잖아. 이 기계가 그 알렉스 갈란데 감독의 엑스마키나처럼 이 남자 주인공을 가스라이팅 아닌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지. 아빠 난 아빠밖에 없어요. 아빠 너무 좋아요. 이런 순수한 애기의 표정. 얼굴을 넣었잖아. 인간의 얼굴을. 그러면 그렇지, 나는 그게 핵심이야. 남자가 얘가 기계인 건 알지만 내 딸 같기도 하고 너무 지켜주고 싶다 해서 얘를 노마드에 태워야지. 근데 노마드에 얘가 타는 순간 갑자기 돌변해. 본색을 드러내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굉장히 훌륭한 딜레마를 좀 진부하게라도 그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 그런 거 없이 그냥 부녀 사이의 어떤 그냥 사랑으로 갔어. 부성애로만 가버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아니, 이 영화가 그 사랑을 너무 좀 피상적으로 그리죠. 또 자주 표현을 하는 게 그 앨리슨 제니라고 여상사 있잖아요. 여상사가 악당 자기 아들이 여기서 죽었다고 하면서 그 상륙 전에 맞아, 눈물 흘리면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나 그 눈물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아니 회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도 주인공과 같은 상처를 입었구나 정도로 가면 되는데 거기서 눈물까지 흘리니까 이 과잉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거예요. 그것도 그 악당의 가스라이팅 아니었을까? 그 남자 주인공을 눈물까지 통제하는 얘야말로 AI인데 가능성 있지. 나는 그래서 좀 그리고 난 이거 딱 느낌 왔는데 노매드 후반부 묘사가 되면서 노매드에 갑자기 밭이 나오잖아요. 인공 밭이. 네네. 뭐 설정상 가능은 하겠죠. 노마드에 상주하는 직원들이 있으니까 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뭐 밭이 있을 수 있겠다. 근데 그 밭이 잠깐 묘사되는데 처음에 난 딱 그 생각이 든 거야. 여기서 뭐 하겠다. 감정적인 클라이맥스. 그렇지. 기계식 복도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자연물 앞에서 하는 게 연출이 더 예쁘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면 아무래도 가능성이 높은 게 부녀 사이의 관계로서 이 RP와 주인공 어떤 해후가 여기서 있겠구나. 근데 이 영화가 진짜 뇌절을 한 게 뭐냐면 나는 니르마타의 얼굴을 한 AI가 그 노매드에 실려있는 이유를 모르겠어. 순전히 그 그림 때문이거든. 그냥 결말부 죽기 전에 남자 주인공과 그 여자 주인공의 어떤 키스 그림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밭에서 그러니까 우주 풀밭 키스 이걸 보여주기 위한 거야. 아니 거기 니르마타 얼굴을 한 AI가 실려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거는 그 서구 측 물건인데 거기 왜 실려 있는 거예요? 난 이게 그리고 심지어 그 RP가 이것도 나 진짜 이런 거 싫어하는데 저는 영화에서 어린애들이 답답한 짓 하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현실에서 답답한 짓 하는 건 애들의 특성이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에서 원래 애들은 답답한 거 다들 아시죠? 라고 하면서 답답한 짓을 시키는 거 너무 열받는데 시간 없어 죽겠는데 갑자기 얘가 엄마? 이러면서 막 엄마를 막 끌고 와요. 나 진짜 거기서 또 밭 가겠구나 이러면서 돌겠네 진짜 이런 거야. 나 혼자 영화 보는데 또 단연간의 약간 시네마틱 게임의 이제 경험자 아닙니까? 영화 또 제가 또 많이 본 편이기 때문에 이것도 밭 가겠구나, 또 남자애 또 여기 오겠구나, 키스 한 판 때리겠구나, 이런 것들이 거기서 이미 엔딩이 다 나왔어. 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주인공 자기 생명 희생하고 이제 폭파하기 전에 이제 나 가서가지고 하겠구나. 이러면서. 그런 게 너무 좀 이 영화를 진부하게 만드는. 그리고 다 보이네. 근데 진부한 건 둘째치고 진짜 저 소신 발언 한번 할게요. 네네. 아니
서구권의 그 잔인성 있잖아요. 네. 잔인성과 이제 그 뉴아시아의 그 평화로움 그렇죠. 그거 단일화 시켜가지고 그렇게 표현한 거 저 정말 1차원적이고 그리고 그 영화가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진짜 단순하고 1차원적이고 근시안적인 교조적인 태도에 대해서 저는 좀 숨이 막히더라고요. 어떤 그게. 부분에서 특히 좀 교조적이라고 느끼셨어요? 아, 이 영화가 나를 가르치려는구나. 딱 이런. 그러니까 봐봐요. 서구권은 이거죠. 자본주의는 잔인해. 무조건 사랑을 하자. 이게 저는 좀 너무 현실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보는 사람 바보로 만드는 약간 바보로 만들거나 아니면 바보로 알고 있거나 둘 중 하나인 것 같아. 왜냐면 아니 인간은 원래 잔인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냐면 자원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 친구를 사랑하고 내 연인이랑 가족을 사랑해. 근데 얘네들이 굶고 있어. 그럼 난 사과를 찾으러 떠나야 돼. 근데 사과는 한정돼 있어. 그러니까 나는 그걸 찾으러 열심히 뛰어야 되는 거고 남들보다 빠르고 강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자들을 제치고 이러면서 인간이 계속 살아남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와중에 나 양보도 하고 나는 충분히 가지고 우리는 건강하니까 너도 좀 가져. 이러다 보니까 아름다운 문명이 된 건데 근데 그 잔인성 자체를 그냥 안 좋은 걸로만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니까 저는 이게 약간 사람들을 약간 완전 문맹으로 만들려고 하는 건가? 약간 그러니까 아름다운 게 아름다운 거야 알지? 약간 이런 약간 나이브한 느낌이 좀 이거 뭐지? 하면서 약간 그 뭐야 아바타 볼 때 특유의 답답함이 약간 조금 느껴졌던. 물론 이해되는 측면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베트남전에 대한 굉장히 어떤 그런 반성적인 텍스트를 가지고 있는 영화고 지옥의 묵시록이 떠오르기도 네네. 하고 그리고 사실 뭐 우리가 남의 나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우리가 미국인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미국에서 백인들이 미국 영화를 만드는데 서구권이 정의롭고 네. 동구권이 나쁘게 나와. 그러면 또 아시아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럴 바엔 차라리 서구권 사람들이 자기네들 영화를 만들면서 자기네들을 나쁘게 만드는 그러니까 자기 반성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처럼 어쨌든 좀 만드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겠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이미지도 최근에 되게 많이 봤잖아요. 혹성 탈출이라든지 아바타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서 너무 많이 나온 구도라서 뭐 서부 영화도 사실 근본적으로 그렇죠. 그 아시아는 아니지만 그 인디언들을 좀 그렇게 좀 평화롭고 오히려 좀 자연을 사랑하는 자연 친화적인 존재로 그린 수정주의 서부극들이 많잖아요. 뭐 그 영향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일 자체로 진부한 것 같아. 이미 진부한 영화인데 이미 진부한 구도를 쓰고 거기에 어떤 입체성도 없으니까 페퍼님의 불만도 일견 이해가 간다. 그러니까 저는 아바타는 볼거리로 완벽하게 그냥 조져버렸죠. 네. 그러니까 승부를 거기에 건 거예요. 단순한 그렇죠. 이야기 대신에. 그러니까 그게 특장점인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이 작품이 가야 되거나 아니면 알포인트처럼 진짜 베트남전에 대한 어떤 반성과 회고 약간 이렇게 장르적으로 다뤘어야 됐다고 봐요. 근데 이게 뭐 뉴아시아도 나오고 이 노매드로 올라가서 또 폭발을 하고 이게 이 어떤 SF 스펙터클도 주고 싶다는 그게 이제 과욕처럼 느껴지는 거죠. 다른 것들은 다 그냥 결국 그냥 양념에 불과하고, 예, 그러니까 뭐 베트남전에 대한 반성 확실히 그런 지점들을 깐 거는 보이는데, 근데 그게 잘 작동했느냐 저는 그렇게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스토리나 다른 이제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돋보이게 하려고 한다는 느낌이 안 들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 딱 단적인 예시를 들자면 로봇 승려가 너무 많이 나와. 몇 번 한 진짜 10번 넘게 나왔어요. 맞아요. 엄청 많이 나오고 평화주의자들로 나오고 당연히 그리고 막 학살당하는 그런 이미지들로 표현이 돼서 굉장히 좀 안쓰럽다, 불쌍하다 이런 느낌을 자아내게 하죠. 그래서 너무 단순한 1차원적인 표현이어서 근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든 거야. 내가 별로 그렇게 영화나 이제 드라마나 게임 같은 걸 정말 엄청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할까 말까 한 정도인데 근데도 이 정도의 표현이
진부하다고 느끼고 있는 거면 진짜 시네마는 이제는 진짜 어려워진 거야. 표현이. 뭘 표현해도 새로울 건 없는 거야. 맞아. 이제는. 이미지는 굉장히 새로운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느끼는 거면 아니 근데 저희가 계속 좀 이 영화의 아쉬운 측면을 이야기하긴 했지만 아까 분명히 인상비평을 할 때 저희 셋 다 어쨌든 동일했던 건 시각적 스타일 네. 어떤 참신함이라든지 구현력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했단 말이에요. 좀 그런 부분도 얘기를 한번 해보죠. 뭐 근데 이제 그러니까 짜집기라는 표현이 이게 미니비님의 짜집기라는 표현이 그 되게 와닿았는데 그러니까 짜집기인데 좀 그거야. 퀄리티가 나쁘지 않은 것들을 모아서 나쁘지 않게 흉내내서 짜집기를 했다. 그래 그러니까 약간 이 영화 특유의 딱 이건 이 영화만의 강점이다 이런 거는 그냥 없어. 없는데 근데 어쨌든 짜집기 한 것들이 그렇게 안 좋게 묘사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저도 이 영화의 이미지는 되게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제가 고질라 가렛 에드워즈 감독이 연출한 그 고질라 영화도 좋아하지만 스타워즈 로그원도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워낙 이런 SF와 밀리터리가 섞이는 느낌의 이미지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 영화가 남자를 완전 자극하는. 근데 그거를 굉장히 잘 표현했고 또 이 감독이 항상 그 고질라의 괴수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로그원의 AT-AT들이라든지 뭔가 이런 거대한 양감을 가진 어떤 기체 또는 존재들을 연출하는 걸 굉장히 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스케일링 그걸 너무 잘 표현하는 거 같아. 그래서 이 영화에서 어떤 노매드의 위용이라던가 아니면 그 거대한 탱크가 나오잖아요. 막 그 중후반부에 뭐 그런 거의 이미지라던가 뭐 진짜 산 위에 이렇게 딱 지어진 어떤 기계적인 사원 이런 이미지들을 굉장히 잘 디자인했고 프로덕션 디자인도 잘 구현도 잘 해놨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까 뭐 계속 꼬투리를 잡긴 했지만 그 이면에 드는 생각을 억지로 끄고 본다면 그래도 승려복을 입은 로봇 좀 뭔가 멋있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그 로봇 승려만 판다면 또 재밌을 것 같은 게 이게 칩으로 이렇게 그 뇌를 렌더링 해가지고 칩으로 만들잖아요. 저 USB로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갖고 삽입하고 그거 자체가 환생으로 볼 수도 있겠다. 스님 이 불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주로 다루거나 했다면 차라리 더 신선할 수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비슷한 설정을 그 한국 영화 인류멸망 보고서 거기서 한번 했었던 적이 또 있기 때문에 분명 그쪽으로 갔으면 더 이제 그 블록버스터로서의 어떤 스케일은 많이 줄었겠지만 좀 그런 쪽으로 좀 더 흥미롭게 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확실히 진짜 이 사람이 그 로그원의 감독이라는 생각은 많이 들었어요. 사실 처음에 노매드가 저 레이저 쏴서 그 좌표 찍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렇게 미사일을 떨어뜨리는데 스캔하고 스캔 장면이 되게 좀 공포스럽더라고요. 그리고 그 스캔할 때 음향 효과가 되게 잘 된 것 같아. 그거 하나는 진짜 아이고야 이렇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진짜 센 놈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죠. 떨어지는구나.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최근에 그 007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 안 보이는 AI의 특유의 그 위용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잘 묘사를 해야 되는데 약간 그런 공격적인 느낌을 잘 묘사하는 건 진짜 감독의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장기가 있는 것 같아요. 미션 임파서블 007이 아니고요. 미안합니다. 미션 임파서블에서 AI가 나오는데 약간 이제 걔가 재미가 없어서. 걔 이름 뭐였지? 이름 까먹었어. 몰라. 제가 알려드릴게요. 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자기도 모르면서 자기도 기억 못하면서. 가게 더. 엔티티. 우와. 맞아. 엔티티. 그렇게 장난질하지 마세요. 넘어가. 멋진 악역인데. 하여튼 그래서 나는 영화 딱 보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이 영화가 점치는 엔딩 이후에 지구의 미래는 뭐야 도대체 이런 생각이 든 거지. 이왕 이렇게 된 거 AI와 로봇들을 앞세워서 뉴아시아가 서구권을 싹 다 통일해버리는 게 그래. 좋지 않을까요? 오케이 그래. 야 통일했다고 쳐. 그래도 AI랑 그 시뮬런트랑 이렇게 그 뉴아시아가 합세해가지고 서구권이랑 해가지고 서구권 다 밀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올뉴 아시아가 됐어. 이제 올뉴 어스라고 해주세요. 올뉴 어스가 됐어. 근데 이제 그러면 또 뭐야? 그래서 이 영화가 던진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AI 측에서 생명을 만들 수 있다
이게 혁신이다라는 개념이었던 거 아니야. 생명을 만들 수 있나? 그 니르마타가 이 RP를 만든 것처럼? 그렇지. 그러니까 성장하는 로봇을 만들었다는 게 핵심인 거 아니야. 그치 블레이드 러너처럼.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엔 다시 인구 과잉과 자원 부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는 얘기야. 인간을 흉내 낸 순간. 네네네. 그러니까 자원 부족을 없애려면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한 명한테 배정된 땅을 딱 지정해주고 한 명한테 지정된 자원 이상의 할 땅을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공산주의인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회주의라 하죠. 그러니까 아니 내가 사회주의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미래가 그러니까 자원도 한정돼 있고 그리고 너는 애 낳지 마. 대신 너는 죽지 않는 몸을 가져라고 하면서 죽지 않는 기술력을 선사를 해주고 이게 사실 유토피아야. 결과적으로 얘기하자면. 맞아요. 근데 성장하는 애를 만들었다는 개념 자체에서 이미 인간화된 거고 이미 자원 부족을 겪을 거야. 그렇게 되면 또 그리고 얘네들이 또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나랑 친밀한 사람이 죽으면은 안타까워해.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의 행복을 빌어준다는 얘기고 이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나는 싸운다는 얘기야. 기꺼이. 네네. 나 또 그 생각이 드네. 그러니까 그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인간이야 그냥. 그러니까 똑같은 인간으로 왜 만들었는지 난 모르겠어. 그러니까 시뮬런트라는 개념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뭐 AI 로봇 도입 초기에 인류가 특히 뭐 커스터머 고객들이 AI 점원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너무 기계적이면 반감이 들 수 있다. 뭐 인간과 비슷한 외모, 인간의 피부를 갖는 거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블레이드 러너의 세계관이 딱 그렇잖아요. 뭐 터미네이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티천 무슨 스켈레톤? 엔도스켈레톤 위에 스킨 씌우잖아요. 이해는 되는데 이 피부가 늙어요? 왜 이렇게 할아버지 시뮬런트들이 많은 거예요? 그 수염도 나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얘네는 태어날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인가? 이런 생각이 이제 자연스럽게 계속 이게 돌림 노래인데. 그리고 심지어 구부정하고 걸음걸이도 느려. 그러니까 돌림 노래인데 와타나베 켄 저 너무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근데 이미지를 먼저 박아놓고 구현을 해버리니까 정작 왜 얘네를 이렇게 디자인했는지는 아리송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차들도 있잖아요. 그 악당이 뺏어 타고 다니는 경찰차라든지 아니면 후반부에 그 트럭, 픽업 트럭. RP를 픽업 트럭도 그렇고 RP를 이제 호송할 때 막 이제 굴르는 이제 그 차라든지 바퀴들이 되게 멋지게 곤충처럼 디자인된 자동차들이 되게 많아요. 옛날 스피너 같은. 전 너무 멋있었어요. 와 아키라 같기도 하고 좀 닐 블롬캠프도 생각이 나서 가렛 에드워즈는 역시 럭키 닐 블롬캠프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너무 이 차들이 많이 뒤집히지 않아? 맞아요. 그러니까 왜 이 세계관의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디자인도 거의 완벽한데 왜 굳이 저렇게 디자인을 돈 들여서 바꿨지? 왜 시뮬런트들을 만들면서 굳이 할아버지 할머니 시뮬런트들을 만들었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드니까 심지어 근데 또 그런 AI 완전 완벽한 로봇들이 돌아다니는 시대에 번역 기계는 되게 두꺼운 거 들고 다니더라고. 나는 그 정도 시대가 됐으면 귓구녕에다가 팝하고라도 박아줄 줄 알았는데 무조건이지. 그거 무슨 무전기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입에 대가지고 그리고 로봇으로 구성된 그 휴머노이드가 무전기를 들고 있어.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이해가 안 가. 무전기 들고 이쪽에 적이 침입했다. 로봇이 그 기능을 박아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그 미래는 어떤 미래인 겁니까 도대체? 표표님하고 상현님하고 얘기하시는 게 상현님은 이제 그 영화 내에서 발생하는 어떤 질서나 그런 어떤 설정들에 대한 디테일이 실패했다는 것이고 표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후반부에 결국 이 작품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어떤 굉장히 비현실적인 어떤 체제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것을 갖다 굉장히 옹호한다는 얘기로 보여요. 이 영화에서 표현하는 엔딩 이후의 미래를 점치는 그 감성이 너무 나이브하고 1차원적이라는 얘기죠. 근데 생각해 보면 이런 영화에서 그런 지점들을 갖다가 이제 따지게 만드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땐 이 톤 앤 매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바타를 보면서 그런 지점들을 갖다가 그렇게까지 막 비판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막
따지게 되고 이건 근데 이건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식의 어떤 얘기 없이 그냥 재밌게 봤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냥 그 스펙터클을 위한 영화니까 다른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게 되는데 이 영화는 스펙터클 대신에 그 화면 구성을 통해서 그 세계만을 세세하게 농담 하나 없이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따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아바타는 그 말을 비유하자면 기백이 있는 영화였던 거야. 그러니까 약점이 있는데 그냥 맞아요. 기백으로 그냥 밀고 나간 거고. 근데 이 영화는 솔직히 기억에 남는 액션 장면이 있어요? 없어요. 그 중반에 그 뉴아시아 어딘가에서 이 주인공이 자기를 잡으러 온 경찰 특공대 하나를 혼자 총으로 쓸어버리잖아요. 거기 액션이 나쁜 의미로 너무 크리스토퍼 놀란식인 거야. 이게 뭐 닿지 말해도 제대로 된 게 없고 총격전도 그러니까 일상 느낌이야 뭔가. 그냥 필요해서 넣은 거지 이거에 힘을 전혀 힘을 주지 않을 거야. 약간 이런. 전혀 액션도 그리고 사실 이 영화에 뭐 그런 부녀 사이의 어떤 멜로드라마적 요소, 가족 드라마 그리고 또 그 죽은 아내와의 어떤 해후 이런 것들도 저는 다 실패를 했다고 생각을 해서 멋진 외관 말고 장르적으로 우리가 이 영화에 매혹될 만한 구석이 대체 그러니까 어디가 있느냐? 그러니까 멋진 외관과 메시지 말고는 할 게 없는 건데 그러니까 없어. 그 메시지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메시지가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땐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결국에 이제 AI의 인간화인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랑 똑같은 미래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야. 사랑하고 애 만들고 그렇다면 자원 부족 이걸로 이어질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영화가 태도나 톤 앤 매너가 약간 애프터양 같은 그런 어떤 SF 그러니까 되게 사색적인 SF들의 톤을 갖고 있어요. 맞아요. 논란 같은 경우는 그러면서도 액션 스펙터클을 어떻게든 표현하려고 했던 건데 이건 그것도 없으니까 그것도 없어. 계속 그 논리를 생각하게 되고 그 말하고자 하는 바를 생각하게 되는데 또 그건 또 굉장히 단순해. 그러니까 이제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로그원이 이제 나오고 난 뒤에 뭐 각광을 받았지만 그때 당시 나오는 그 뒷소문들을 들어보면 이 가렛 에드워즈가 이제 근사한 이미지는 만들었지만 디테일에서 실패를 해가지고 강판을 당했어요 중간에. 그러고 나서 토니 길로이가 붙어가지고 영화 개봉 한 일주일 전까지 재촬영하고 편집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소문이 있죠. 네, 근데 저는 그러고 나서 6년 쉬었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할리우드에서 약간 가렛 에드워즈가 좀 그 평판을 잃고 있다가 겨우 복귀한 게 아닌가. 근데 복귀한 게 이 모양인 건데. 저는 진짜 그 초심으로 돌아가셔야 되지 않을까. 데뷔작 만들 때처럼. 그러니까 어떤 시각적인 디자인도 되게 훌륭하고 저는 촬영도 좋았거든요. 그레이그 프레이저가 어김없이 또 촬영을 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되게 시각적인 면은 좋았기 때문에 이 영화는 차라리 한 재편집을 해서 4분짜리 뮤직비디오로 만들면 되게 알찬 8천만 달러짜리 뮤직비디오. 이게 런닝타임이 한 2시간 몇 분이더라고요. 한 2시간을 날리고 4분으로 재편집을 죄송합니다. 근데 그냥 그런 생각이 정말 든다. 제일 독한데. 그리고 그 초반에 이제 우리가 그 진머 형 얘기를 조금 했지만 네네. 진머 형의 그게 있어요. 어쨌든 영화마다 딱 한 번 정도는 최소 한 번 정도는 기억이 나는 장면들이 있긴 하거든. 음악이랑 함께. 근데 진머 형이 영화가 가지는 주요 메시지가 그러니까 사랑이잖아요. 주요 메시지 하나만 보고 이제 시나리오 대충 보고서 이제 만들다가 약간 사이즈가 안 나와가지고 살짝 이제 덜 튀어나오려고 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것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사실 이게 지금 그레이드 프레이저의 한스 짐머면 듀운 제작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올스타전이야. 네, 근데 결과물이 이렇다는 거 보면 듀는 사운드 트랙도 바로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듀도 되게 사색적인 SF잖아요. 네. 맞아. 액션이 화려하지는 않고 맞아요. 오히려 어떤 그런 프로덕션 디자인 이런 거는 이 크리에이터에 비해서 좀 더 투박하기도 하고 심지어 이야기도 되게 왕도적이잖아요. 그 뭐 파문당한 어떤 가문의 어떤 생존자가 다 이제 기연을 만나가지고 다 쓸어버린다. 진부하다면 되게 진부해요. 진부한데 그 영화는 되게 재밌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무협지. 연출에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 그 영화는 어쨌든 인물들이 느끼는 감정이나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그런 분위기들이 너무 농밀하게 전해져 왔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보고 싶었던 영화가 될 수 있었던 건데 이 영화는 진짜 삐까뻔쩍하고 멋진데도 이건 이렇다는 거야. 뭐 저건 저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계속 딴 잡생각이 드니까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 모든 요소들이 중타 이상 안 가. 그리고 사실 저는 배우들도
다 제가 좋아하는 배우들이거든요. 존 데이비드 워싱턴, 아까 말씀드린 와타나베 켄. 그리고 저는 영화 볼 때 몰랐어요. 긴가민가 했는데 니르마타가 젬마찬이더라고. 근데 전 젬마찬을 진짜 좋아해요.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이나 뭐 이터널스도 그렇고 되게 좋아하는 배우인데도 제가 채 그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잠깐 나오고 이상하게 나오고 메카핀으로만 나와가지고 이 영화는 배우들도 참 아쉽겠다. 특히 존 데이비드 워싱턴은 굉장히 고생하면서 연기를 한 것 같은데 뭔가 매력이 있지는 않는. 근데 이분은 내가 봤을 땐 테넷에서도 그랬다시피. 거기서도 좀 그랬어, 맞아. 좀 모르겠어요. 감독들이 그렇게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은 배우 원래 매력이 좀 없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긴가민가 한데 하여간 이성적이지 않아? 느낌이? 어떤 거요? 그 배우의 느낌이 약간 이성적이지 않아? 좀 뭔가 감정적인 것보다는 이성적일 것 같다. 이게 뭔가 건조해. 뭔가 느낌이. 그래 건조해. 맞아. 그러니까 입체적이지가 않아. 감정이 안 들어가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게 사랑이든 미움이든 뭐. 차라리 로봇 같다 볼 수 있는데. 맞아. 근데 하여간 테넷에도 그렇고 뭔가 그 이입을 한다기보다는 진짜 테넷에서 말 그대로 프로타고니스트 같은 느낌? 그러니까 군대에 있었으면은 얼타지 말라고 되게 혼났을 것 같아. 왜 이렇게 옳다 너? 뭐해? 야 눈치 없어? 약간 이런 걸 것 같은. 하긴 생각해보면 제가 이 배우를 좀 재밌게 본 영화였던 스파이크리의 블랙클래스맨에서도 그래. 비슷하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좀 재밌는 부분이 있었지만 좀 건조했던 것 같다. 거기서도 사실 저 누구야 저 아담 드라이버? 카일로 렌. 그분이 더 재밌었던. 그분은 뭐 워낙 보통 이제 과묵하거나 차갑거나 이성적이면은 조금 이제 그 마초적인 느낌이 좀 있거나 뭐 이런 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근데 여기선 상처받은 인물이잖아. 근데 상처받은 것처럼 어떤 그런 것도 없어. 뭔가 우울해 보이지도 않고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 진짜 무미건조하지. 진짜 맞아. 진짜 약간 평면적이고 뭔가 건조해. 뭔가. 너무 좀 그랬어요. 저는 차라리 와타나베 켄이 더 재밌더라고요.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일본어로 사그세 동남아에서 일본어로 일본식 전통 갑주를 입고 일본어로 대사를. 저는 그분이 그 외도를 해가지고 한번 일본에서 크게 이렇게 이제 안 좋은 상황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보니까 뭔가 되게 이제 필사적이 된 듯한 느낌이 좀 강하게 들어서 좀 급하신가? 되게 그러다 보니까 이입이 됐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시뮬런트면 그 사람도 로봇인데 왜 일본어밖에 안 넣는 거예요, 영어랑? 그래 3PO는 막 75,000개 막 하는데 너무 스펙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드웨어 스펙이? 그리고 왜 이렇게 할아버지로 만들었대? 로봇이 무전기 들고 다니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요즘 스마트폰들 다 이거 한 기능 하나로 때려박는 세상에 지금 로봇이 지금 말이야. 지금 이게 지금 요즘 우리가 PDA 따로 들고 다니고 전자사전 따로 들고 다니고 뭐 아이팟 따로 들고 다니고 이거랑 뭐가 달라요? 로봇에 다 넣어놨어야지 올인원으로. 그리고 그걸 그 블레이드 러너 같은 경우 2 보면은 그럼 또 거기에 이제 그런 거 나오잖아요. 뭐 되게 이제 막 소련 나오고 그러니까 80년대에 상상했던 미래가 나오는데 그걸 2편에서도 정확하게 똑같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세계관 설정인 거지. 네,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또 나름 특색이 있었다고 보이는데 납득이 가고. 네, 이거는 그런 설정이 없는데 분명히 63년 근미래인데 또 그런 거는 또 안 버리고 갖고 있는. 그러니까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그쪽 느낌의 팬인 거야. 네, 그렇지. 그러니까 팬메이드 무비네. 개덕후예요 정말. 얼마짜리라고? 8천만 달러. 8천만 달러짜리 팬메이드 무비 일봉 들어간. 뭐 요즘 환율로 하면 한 900억 좀 안 되겠네요. 아니 근데 정확하네 생각해보니까. 야 평이 좀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물론 전체적으로 그냥 마블링 나쁘지 않아. 난 요 수준인데 무슨 어떤 사람은 아바타의 감동이 고스란히 전해왔다 뭐 이러고 그래가지고 물론 영화는 예술품이니까 감상은 지맴이긴 한데 아니 그 말 자체가 벌써 약간 깔고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지맴이가 하는데 좀 이거 아바타랑 비비는 건 좀 아니지 않나. 대표님 재밌게 보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행이란 얘기죠. 재밌게 보셨으니 다행이다. 저는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재밌게 그 가격 내고 보셨으면 이득 보셨다. 축하드린다. 짝짝짝. 저희도 재밌게 보고 싶었다. 짝짝짝. 저희도 박수 받고 싶었다. 우리도 이익 보고 싶었다. 그렇다. 근데 손해를. 근데 나 존나게 진짜 봤다. 영화관 티켓 가격 진짜 할 말 진짜 많은데 다음에 또 나오면은 한번 할게요.
진짜 할 말 많아. 나는 지금 CJ 행보 난 진짜 진짜 소신발언 너무 할 거 많은데 이거 진짜 좀 아니 많이 저 말씀 나온 김에 잠깐 말하면 저 이 영화 4DX로 봤거든요. 얼마예요? 가격은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아니 4DX 가격 15,000원으로 내리시고 그 일반 2D 상영관 가격 7-8,000원으로 하세요. 그렇게 해도 아마 사람들 맞아. 올까 말까인데 7-8,000원도 욕심이야. 나는 10,000원만 해도 된다고 봐. 아니, 근데 그러니까 지금 15,000원이잖아? 그러니까 영화관이 지금 약간 고급화로 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절대 안 되고 지금 15,000원이면은 넷플릭스 보지 누가 영화관 갑니까? 그래, 좀 뭐 기다려서 안 벗게 찜콩하고 있다가 나중에 보지. 오페라 뮤지컬이 이게 아니잖아요. 배우가 라이브로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는 솔직히 그래. 같은 상영관에서 다른 관객들이랑 같이 어우러지는 걸 즐기는 사람들이 영화관에 가는 건데 그치. 같은 감성을 공유하고 그 영화관 그 크레딧 올라가는 거 보면서 나오면서 서로 얘기는 안 하지만 약간 서로 같은 감정을 순간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그 특유의 짜릿함이 있어. 동질감이 순식간에 형성돼서 그 느낌이 있는데 그 북적북적한 영화 덕후들의 공간을 형성을 시켜줘야 된단 말이지. 맞아. 근데 가격을 계속 올려. 근데 사람들은 적게 오는데 매출은 유지하겠다고 해서 가격을 계속 올리고 사람은 적게 오면은 사람 북적북적한 그 감성을 놓친다고. 근데 이걸 계속 놓치고 있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선배님들 어떻게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어떤 다른 예술 매체보다도 영화를 더 사랑하긴 하지만 뮤지컬이나 오페라나 어떤 가수의 콘서트 티켓은 뭐 7만 원, 뭐 10만 원, 비싸면 막 20몇만 원까지 가기도 하잖아요. 그건 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뿐이고 특히 콘서트 같은 건 저 가수가 내 앞에서 그렇죠. 얘가 여기 왔다. 내 앞에서 노래를 몇 시간 동안 한다. 내가 저 사람의 시간을 사고 있구나. 이런 개념이 있어서 가능한 건데 결코 영화를 얕잡아 보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영화는 복제가 가능한 예술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팔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고 15,000원 너무 비싼 건 사실이니까 진짜 좀 많이 내려줬으면 좋겠다. 저는 심지어 4DX로 봤는데 물론 영화마다 4DX 효과가 더 강한 영화들도 있습니다만 크리에이터는 놀랍도록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 아니 내가 이 가격에 심지어 4DX관은 의자가 일반관 의자보다 좀 더 불편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영화 외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 원래 가격이라는 건 시장이 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가가 얼마인지를 보려면은 이제 그걸 보면 돼요. 당근을 보시면 돼요. 당근 마켓? 네, 당근 마켓에 영화관 티켓 가끔씩 뜨는 거 아시죠? 거기에 가격 형성이 8,000원에서 9,000원 사이로 돼 있습니다. 근데 영화관에서는 절대 15,000원 밑으로 내리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뭐랑 똑같냐면 그 편의점에서 그 소비자가 대충 이렇게 비싸게 한 다음에 재고 남으면 2+1, 1+1 해가지고 재고 처리하는 거 아시죠? 네. 그거랑 똑같은 거야. 폐기 직전에. 그러니까 정가는 지금 시장 가격은 8,000원, 9,000원에 형성이 돼 끝나 있는데 왜 아득바득 15,000원으로 유지해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영화관 지금 이게 우리는 사람 구경도 컨텐츠예요. 솔직히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게 영화관에 모여가지고 같은 감정 느끼는 걸 난 느끼러 가고 싶단 말이야. 맞아. 나 혼자서 영화 감상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같이 동질감 형성도 안 되고 문화 그 공감 형성이 안 되니까 이거는 다 같이 죽고 있는 거야. 어떻게 우리 영화관 불매할까요? 저희 방송 OTT만 다룰까요? 당분간? 뭐 그게 뭐 시장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진 잘 모르겠지만 죄송한데 그거는 반대. 되게 미미한 효과를.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보면은 외화의 관객이나 이런 것들은 회복이 됐어요. 코로나 이전으로. 그러니까 그거 믿고 지금 이렇게 계속 15,000원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건데.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이제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결국 제가 봤을 때 이 사람들이 티켓값을 내리려면 어떤 매출이 확 현저하게 감소를 해야 그런 걸 할 것 같은데 그 정도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지 매출이 감소했으니까 티켓 가격을 올린 거지. 감소를 해서 올렸다고요? 볼 사람들은 어차피 볼 거니까. 걔네의 초기 핑계는 그랬지. 그러니까 지금 그럼 전략적으로 올린 걸 유지하는 거지. 근데 그게 전략적으로 그럼 매출을 갖다가 회복할 수 있는 전략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봐야죠. 안 내리잖아. 근데 그게 OTT랑의 차별점은 뭐냐면 큰 화면, 큰 웅장한 소리,
사람들 눈치 안 보고 어두운 데서 집중할 수 있다는 환경 이거 하나야. 근데 그들이 놓치고 있는 건 내가 봤을 때는 다른 영화 덕후들이랑 같은 공간에서 영화를 감상할 수 있다는 거 이거를 계속 놓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나는 북적북적한 영화관을 원해. 근데 그걸 놓치고 있어. 이거 조만간 저희 영화학개론 토론 과제에서 이야기해 볼 만한 그런 거리가 나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진짜 속상하더라고. 어쨌든 뭐 저희가 이렇게 크리에이터 봤는데 이게 좀 생각보다 영화가 좀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이렇게 네. 좀 극장 티켓 가격과 다른 관련된 푸념까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크리에이터 돌고 돌아서 한 줄 평가와 좀 등급 평가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뭐 저부터 하겠습니다. 제 이 크리에이터라는 영화에 대한 한 줄 평은요. 예쁜 외모만 믿고 그냥 자리에 나온 소개팅 상대와 2시간 넘게 밥 먹다 체한 느낌.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예쁜 외모만 믿고 아무것도 준비해서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냥 존재했을 뿐. 게다가 영화 시간은 왜 이렇게 긴지 해서 저는 등급평가 조금의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아서 C-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C+. C+ 바로 네. 들어오시네요. 그리고 가렛 에드워즈가 왜 안도르를 빼앗겼는가? 빼앗겼대요? 원래 연출하려다가? 완전히 강판당한 거니까 사실상 그 원인이 보여요 영화에. 근데 그렇게 나온 안도르도 그렇게 어허 이 사람. 네 어쨌든 C+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표표님의 한 줄 평가와 등급 평가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마트 한 구석에서 파는 애중간한 마블링 B- 소고기. 등급 평가 B-인가요? 네. 한 줄 평에 다 삽입하셨네요. 잘 들었습니다. 어쩐지 오늘 좀 점수들이 최고 점수가 B-, 가장 이제 낮은 점수 최저 점수가 C-라는 거. 이게 개봉을 한지 얼마 안 돼서 그렇지 조만간에 많이 까일 것 같아요. 디즈니 그죠? 플러스 이거 어디 영화죠? 이게 그 배급사 아닐 거예요. 큰 어디 배급사가 아니었던 영화지? 것 같고. 그래. 어딘간 올라오겠죠. 네. OTT에. 그러면 신흥이네. 그러니까 8천만 불을 그거를 신흥이지? 여기저기서 긁어온 것 같아. 그래 뭐 제작사 로고가 많이 뜨더라. 네. 공동 제작을 많이 한 것 같아. 잘 됐으면 좋겠다. 갑자기요? 하고 싶은 걸 못 한 걸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죠. 작가진이 너무 한정적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B+ 재고 한계가 있었을 순 있지. 그거는 그래. 감독판 보고 판단합시다. 뭐 또 감독관이요. 이거 가지고는 안 돼. 그래 카터도 있었는데. 그래요. 어쨌든 뭐 카터 맞나? 아직까지 이렇게 희망을 걸고 있는 흑우들 아직도 존재한다는 거. 이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영화 산업의 미래는 밝다는 거.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요. 저희 오늘 함께 해주신 표표님과 미니빈, 재빈님 굉장히 감사하다. 오늘도 즐거운 혼란 선물해주셔서 굉장히 고마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희 영화학개론 조별과제는 어김없이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